1950년 8월 북한군과 유엔군은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낙동강 전선에 11개 사단, 1개의 독립연대를 투입했으며 병력은 7만 3천 명이었고 연합군은 한국군 5개 사단, 미군 3개 사단과 2개의 독립연대로 총 병력 7만 3천 명이었기 때문에 양측의 지상군 숫자는 거의 대등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압도적인 공군력과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세는 서서히 연합군 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북한군은 보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전선이 기존 38선에서 낙동강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북한군의 병참선은 300km 더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북한군은 김천 지역에 보급 수송을 전담하는 36사단을 새롭게 창설하고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해 보급품을 지게로 지원하도록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연합군에 투항한 북한군 장교의 진술에 따르면 인민군 3사단은 원래 병력이 6,000명 정도이지만 보급 부족으로 인해 현재는 겨우 1,50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차와 화포 등 주요 전투 장비들이 고장나거나 파괴되어 공격은 고사하고 방어선을 유지할 능력도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북한군은 전쟁이 벌어진 지 40여일 만에 전력의 상당 부분을 상실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북한군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중공입니다. 중공은 처음의 예상과 다르게 주일미군 24사단과 25사단이 한반도에 투입되자 이 전쟁이 쉽지 않게 전개될 것임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미 공군과 해군의 공격으로 북한군의 병참선은 심각한 피해를 입기 시작했고 그 결과 북한군의 공격 기세는 저하되고 있었습니다. 전세가 역전되어 한반도 전체가 자유진영에 넘어가게 되면 중공은 북한이라는 완충지역을 상실하고 한국과 전선을 바로 접하게 되는데 중공은 이러한 상황을 매우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950년 7월 7일 국방군사회의를 개최하여 북한군을 원주하고 국경을 사수할 동북변방군을 창설하기로 했으며 그 규모는 4개의 군, 3개의 포병사단, 4개의 고사포연대로 총 병력 25만 5천 명이었습니다. 중공군 지도부는 병력을 직결시키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보원들을 파견해 전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중공군이 활용한 정보원은 크게 중국인 첩보원, 한반도에 거주하는 화교, 언론사 특파원, 중공군 복무 경험이 있는 북한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공군 출신 북한군에 대해 알아보면 이들의 규모는 약 4만 명으로 북한군 전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을 위해 싸우다 6.25 전쟁이 계획되면서 북한군으로 편입된 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중공군 총참모부 작전실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진출하긴 하였지만 보급선이 길어지고 병력이 분산되었으며 후방에는 예비군이 없어 작전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미군과 한국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진지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선인민군을 유인하기 위한 그들의 전략이다.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제1기병사단과 7사단을 추가로 투입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전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메가더는 태평양 전쟁에서 수많은 상륙작전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상륙작전을 실시할 것이다. 지중해와 태평양에 배치되어 있던 미국과 영국의 함선들이 대한해협으로 직결 중이다. 한반도는 남북이 길고 동서의 폭이 좁은데 그 중에서도 인천은 적에게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 따라서 미군이 인천에 상륙한다면 북한군의 보급로와 퇴로를 차단할 수 있어 인민군은 포위될 것이다. 이러한 중공군의 판단은 연합군의 반격 계획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작전실의 보고를 받은 모택동은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립니다. 정보부는 북조선과 미국, 일본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라. 우리의 판단을 스탈린과 김일성에게 통보하여 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라. 동북지역의 13병단은 전투 준비를 가속화하고 유사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하라. 그래서 중공군은 북한군 지휘부에 유엔군의 반격에 대비하라고 조언해줍니다. 북한군이 낙동강 지역에서
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적의 병력 증강으로 전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유엔군의 반격은 상륙작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상륙지역은 인천이나 평양 인근의 남포가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북한군은 유엔군의 반격에 대비하여 축차적인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인천과 남포 지역에 후방 예비대를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김일성은 유엔군의 반격에 대한 중공군의 조언을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이제 공세를 조금만 더 강화하면 자신이 한반도를 모두 차지할 것 같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병력을 후방으로 빼낸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김일성은 상륙작전을 실제로 목격하거나 경험해보지 못해 미군이 얼마나 많은 함정과 병력을 한꺼번에 동원할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쟁사에서는 김일성이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부 북한군 노획문서에 따르면 유엔군의 상륙작전에 대비해 인천 지역에서 방어작전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북한군 884 부대 참모부 지령을 살펴보면 적은 기회만 있으면 서울을 회복하기 위해 인천으로의 기습 상륙을 기도하고 있다. 우리 부대는 인천을 방어하고 조국 수도 서울을 방해한다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부대원들은 작전 지역을 철저히 감시해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이를 즉각 보고하라. 그러나 이러한 작전 지시들이 유엔군의 대규모 상륙작전을 예상했다기보다는 단지 일상적인 해양감시 작전이었다는 주장이 좀 더 논리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실제 인천 상륙작전 당시 인천 지역을 방어하고 있던 북한군은 해군 소속 226 독립연대와 이들을 지원하는 918 포병연대 예하 2개의 포대가 전부였습니다. 또한 북한군은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은 기뢰 2천여 발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인천 수로에 설치된 기뢰는 단 12발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한국 해군은 서해안의 도서들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인천 앞바다에 있는 영흥도와 덕적도에서도 소규모 상륙작전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북한군의 작전 지시는 이러한 한국 해군의 상륙을 대비한 것으로 보이며 연합군의 상륙작전을 대비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결국 김일성은 중공군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대로 된 방어 준비 없이 공세를 지속하다가 유엔군의 상륙작전에 보급선이 차단되면서 한반도를 전부 차지하겠다는 그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공군은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예측하고 있었으면서도 왜 미리 병력을 투입해 방어전을 펼치지 못했는지 의문이 남게 됩니다. 중공군은 13병단을 어느 시점에 파병해야 가장 큰 전략적 이점을 노릴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판단한 시점은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북쪽으로 깊숙이 진격한 이후였습니다. 북쪽 지역은 반도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유엔군의 병력이 분산될 것이고 이에 반해 자신들의 보급선은 짧아지게 되어 공세전을 펼치기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공군이 미리 투입되어 38선 부근에 배치된다면 유엔군이 이를 파악하고 상륙지역을 인천이 아닌 그보다 북쪽에 위치한 남포나 함흥으로 변경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북한군과 중공군이 함께 포위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공군은 병력을 성급하게 투입하지 않고 유엔군을 북쪽의 산악지역으로 유인해 일거에 격퇴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일 김일성이 중공군의 조언을 받아들여 인천의 병력을 집중 배치했다면 6.25 전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 상륙작전 북한군과 중공군의 대응이었습니다.